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인권의 의의 및 요건. 부인권이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여기 부인이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로서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행위 취소 청구, 민법 406조인가요? 거기에 있는 사행위 취소와 아주 유사한 권리입니다. 연역적으로는 교과서에 로마법에서 유리한 거다라고 이제 나오죠. 부인 대상 행위에는 파산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여야 하고, 일단 행위가 유해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행위 상당성이 있으면은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법률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관제인이 조사할 때, 아니면 이제 최초에 상담할 때 대리인들이,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들이 혹시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파산 절차 및 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법 제391조 제1호의 유형을 고의부인, 2, 3호를 위기부인, 4호를 무상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유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부동산 매각행위. 종래는 부동산이 매각이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한가하는 것은 재산의 일반적 담보력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으나, 최근의 경향은 부동산 매각이 염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아주 싸게 팔지 않는 한 매각의 목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인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3억짜리 아파트를 한 10%, 금매도 보통 한 10% 정도 되죠. 2억 7천, 8천 정도, 2억 7, 8천에 팔았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매각 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 중에는 5억 원짜리 빌라를 배우자한테 2억 5천에 매도를 해놓고 바로 한 달 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가 매각이라기보다는 아예 짜고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아예 못하게끔 은닉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도 되면서 당연히 사기 파산죄 요건에도 해당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염가 매각하고는 약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 행위. 변제라는 것은 돈을 갚는 행위죠. 채무를 갚는 행위입니다. 채무를 갚는 행위를 왜 부인할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행위.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본지 변제 행위라고 합니다. 원래 갚아야 될 걸, 갚을 시기가 됐죠. 갚을 시기가 이제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1일까지, 내일까지 갚아야 된다. 그러면 내일 갚으면 되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자의 변제 행위라도 형식적 위시에 이루어진 변제 행위는 부인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변제 행위라도 위기시에 이루어진 변제 행위는 부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 이전이지만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1호의 고의 부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고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회사가 정리 채권자들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해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 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의사 내지 이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거의 추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은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위를 뛰어넘어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 같은 편파적 행위도 이 채무자회생법의 부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행위하고 편파행위는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몇 개 올려놨는데 약간 개념이 다른 경우입니다. 사행위, 편파행위. 그 다음에 이제 흔한 부인 대상의 행위가 담보 설정 행위가 있습니다. 별채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이제 별채권자가 누구냐면 은행 같은 내가 집에 은행에다가 이제 융자를 받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를 잡히죠. 그때 이 별채권자에게 은행 빚을 갚는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팔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그 은행 융자는 갚아야 되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대물 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파산 채권자를 우선 변제할 목적으로 파산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특히 개인 채권자한테 사채 그냥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뭔가 이제 조짐이 안 좋으니까 저쪽에서 담보 설정을 요구하죠. 그때 이제 은행 외에 자기 집을 만약에 뭐 2순위나 혹은 3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준 행위,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죠. 부인 대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재산적 처분 행위이므로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 부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혼에서 이 상당성을 초과하냐 않느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재산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받는 사람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양육 정도 그 다음에 직업, 소득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제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위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로서 채권 제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래서 결국은 상당성을 이제 결국은 뭐 관제인이든 판사든 누군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 과대한 재산분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파산에서는 관제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 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유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관제인이 넘어가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40대 중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의 부부가 전세보증금이 한 6, 7천 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자녀가 2명 있어요. 여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그냥 뭐 일용직, 가사노동에 종사해 왔는데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전세보증금을 다 여자를 주고 한 6천에서 7천 이혼을 했을 때 남편 빚이 뭐 이제 한 5, 6천에서 한 1억 정도 됐을 때 그 전재산 6천을 줬을 때 과연 그 다음에 이제 부양도 애들이 그 부양 의무도 배우자가 여자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상당하냐 안 하냐 되게 어려운 문제죠.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 빚 5천만 원이 다 탕감이 되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부 재산이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해 왔는데 그 6천만 원 이래봐야 뭐 쓸 건 아니죠. 전세금으로 다 박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상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판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안에서 2억 원짜리 빌라를 넘겨줬다. 근데 그 빌라에 근저당이 뭐 한 4, 5천 정도만 설정돼 있고 가치가 1억을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또 좀 다른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항상 상당성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이냐 아니냐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부녀자 재산분할을 취득하는 그 배우자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면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이게 이제 부양적 분할이죠. 그러니까 부양에는 재산분할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청산적 분할, 그 다음에 부양적 분할. 분할자의 유책행위와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야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분할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죠. 만약에 뭐 유책 배우자라 그러면 위자료적인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의 청산적 재산 분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배우자 및 애들까지 부양적 재산 분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장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839조 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해 무자력이 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이 재산분할의 규정이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물론 이게 이제 도산법에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로 바꿔 읽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 또는 심판 등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경우 부인권이 대상도 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례는 없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재산분할이 2년이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든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고 파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 상대방 그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관제인이 대신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이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뭐 이제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파산자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면 파산관제 내에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제인들도 뭐 꽤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재산의 문제. 이게 이제 파산에서 가장 문제고, 개인회생은 어떻습니까? 개인회생은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는 게 입장이죠. 파산도 일종의 도산이고, 뭐 청산적 절차고, 도산은 재건형 절차라 그러죠. 그랬을 때 어떤 채권자의 이익을 봤을 때 여기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재산의 문제. 혼인 중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면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자금을 증여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죠. 한편 부인권 행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혼인 중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파산 절차에서 환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그 당시에는 채무자든 뭐 망한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쭉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 뭐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개인 사업이든 법인이든 이제 폐업을 했을 때 상당한 빚이 남아있죠. 보통 그 규모에 따라서는 뭐 몇십억, 몇백억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몇천만원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제 배우자는 재산이 남아있죠. 아파트라도 하나 있죠. 근데 아파트 값이 만약에 뭐 10억, 20억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그래서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환가 청산이 되면 당연하나 외관상 어떤 한 사람의 명의로만 취득하죠. 아니면 뭐 각각 2분의 1씩 취득한다거나 외관상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파산 절차상 환가 청산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채무자의 기여도가 있고 자금 유의 실질적인 사정이 있다면 부부 공유 재산에 준하여 환가 청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그 아파트를 취득한 배우자는 30년간 가정주부였어요. 모든 경제활동은 남편분만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남편분의 그 이자를 내거나 뭐 재산세를 내거나 하는데 아니면 초창기 어떤 자금 투입을 당연히 이제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가 청산된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환가 청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포기.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행위 취소의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결국 이제 협의분할 같은 경우 일단 사행위 취소의 대상은 되고 다만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일부 취소가 되고
도산에서도 파산에서도 부인권 대상이 뭐 비슷한 논리로 이제 부인권 대상이 되고, 이제 반환 범위도 이제 과소 부분만, 근데 보통 보면 다 제로를 하기 때문에 n분의 1로 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데는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고요.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상속 개시가 있은 날,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입니다. 상속 포기는 사행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부인 대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이게 유명한 판결이죠. 2011년 6월 9일 2011-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 포기 의사표시에 사행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절이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로 해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행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산에서는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뭐 진짜 빚만 남겼다. 그러면 자식들은 아니면 배우자는 또 한 분은 총대를 내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직계비속까지 한꺼번에 싹 상속 포기를 해서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사촌까지 넘어가는 언이 없도록 그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괜찮은데 그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러니까 상속인들 중에, 자식들 중에 뭔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받았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반대로 그 사람만은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관제인한테 부인권 행사를 당하지 않죠. 그냥 협의분할로 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사람의 n분의 1은 나중에 파산재단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제가 뭐 누차 상속 협의분할과 상속 포기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기존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떨까요? 채무자의 피상속인이 사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에 파산 절차에서 해당 공동상속인에게, 그러니까 재산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 인정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유족의 그 생활 안전을 위해서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정도를 그 수중자나 이제 재산을 받은 사람한테만 받은 사람한테 이제 내 상속분 중에 일부를 좀 돌려달라라고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부인권이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의 그 권리 행사에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물었을 때
자기는 그 권리 행사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기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반대로 관리 행사에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화해 계약도 가능하다는 게 관제인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화해 계약으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한 건 있고, 옆에 계신 김 변호사님도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류분 권리는 화해 계약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고, 예전에 어떤 판사님은 소송까지를 고려를 해라고 해서 제가 고려하던 중에 채무자가 파산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있는 그 엄청난 아파트를 한 뭐 지금 아마 한 2, 30억 되는 아파트예요. 그거를 이제 오빠하고 채무자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자식이 변변 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자 어머니한테만 다 강남에 있는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다 넘겼어요. 근데 이분 따님 빚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파산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도 몇 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화해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뭐 아니면 소송을 좀 해볼까 하던 중에 채무자가 이제 파산 자체를 면책을 취하를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화해 계약 내지 소송은 물 건너 갔지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인이 그 부인권 행사를 언급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동산 매각행위, 변제행위, 편파변제라고 그러죠. 변제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담보 설정행위. 그 다음에 이혼재산분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관련해서 혼인중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해서 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협의분할, 상속 포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요 9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문제가 되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례를 아마 해놨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는 부인권 소송은 사실은 아주 기계적으로 합니다. 의민 요건 기계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부인권 행사에서 관제인이 이기는 경우도 많지만 뭐 또 취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적정한 금액으로 화해를 많이 하고요. 화해를 대부분 합니다. 부인권 행사는 저도 지금 뭐 한 건 갖고 있습니다. 한 건 갖고 있는데 부인권 행사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들도 부인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가지 분야 부동산 매각, 담보 설정, 그 다음에 뭐 이혼재산 분할, 상속 협의 분할 및 상속 포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 혼인중 재산 분할, 변제 행위, 담보 설정 행위, 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뭐 채권 양도도 있습니다.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빠진 것도 있지만 일단 요 9가지가 가장 문제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